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의 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동양인문학 공부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책, 명심보감 인문학, 지은이는 한정주, 발행은 다산북스입니다. 명심보감하면 자기 성찰의 고전 또는 어린아이들이 인성 함양을 위해 읽는 고전이라는 이미지가 쉽게 떠오를 것인데요. 하지만 오랜 시간 고전을 연구해온 저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선으로 이 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명심보감은 단순히 윤리적 메시지만을 전달하는 책이 아니라 수천 년 동양인문학의 정수가 살아 숨쉬는 최고의 고전 인문서라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은 동양사상의 필독서인 사기, 논어, 주역 등은 물론 공자가어, 수학, 성리대전 등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고 공자, 맹자, 주도니아 같은 학자들부터 사마천, 제갈공명, 진시황까지 수천 년 중국사를 움직인 주요 인물과 그들이 펼친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동양인문학의 변천사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양인문학이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려주며 서양인문학과 구별되는 동양인문학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을 동양인문학 공부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자는 명심보감에 수록된 문장들의 의미를 전달하기보다는 문장이 담고 있는 사상적, 역사적 배경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고 그것에 담겨있는 동양인문학의 기초가 되는 세계관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고전과 역사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지금 여기의 시선으로 오늘 우리가 배우고 곱씹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덧붙인 이 책은 독자를 동양인문학의 정수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가난하면 저잣거리에 살아도 찾는 사람이 없지만 부유하면 깊은 산속에 살아도 사람이 찾아온다. 변소와 창고의 쥐를 보고 삶의 이치를 깨달은 이사. 빈거 유시 무상식이요 부주심 산유 원천이니라. 가난하면 시끌벅적한 저잣거리에 살아도 서로 아는 사람 하나 없지만 부유하면 깊은 산속에 살아도 먼 친척이 찾아온다. 역사가들을 대상으로 진시황의 천하통일을 도운 가장 중요한 공신을 뽑는 투표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사에 한 표를 던질 것입니다. 이사는 한비자와 함께 순자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사기의 이사 열전을 읽어보면 이사는 지방관청의 하급관리였을 때부터 그 정치적 야심과 야망이 남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변소의 쥐와 창고의 쥐에 대한 일화입니다. 초나라 상체 출신의 이사는 젊은 시절 지방관청의 하급관리로 일했습니다. 그는 관청 변소의 쥐들이 작고 좁은 더러운 공간에서 더러운 것을 먹다가 더러 사람이나 개가 가까이 다가오는 기척이라도 나면 두려워 벌벌 떨고 놀라 달아나는 모습을 자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창고의 쥐들은 크고 넓고 먹을거리가 가득 쌓인 창고에서 입에 맞는 것을 멋대로 넉넉하게 먹으면서 사람이나 개가 가까이 다가와도 별 신경 쓰지 않고
여유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사는 크게 탄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리석고 궁색한 것과 현명하고 여유로운 것은 비유하자면 마치 변소의 쥐와 창고의 쥐 같은 것이구나.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과 처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 뿐이니. 이사는 변소의 쥐와 창고의 쥐에 비교하여 사람의 가난함과 궁색함, 그리고 부유함과 여유로움의 차이는 그 사람의 처지와 환경에 달려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우친 것입니다. 사람이 가난하면 마치 변수의 쥐처럼 마음이 궁색해져서 평생 남의 눈치나 보며 비굴하게 살아야 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마치 창고의 쥐처럼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로워서 자신이 뜻한 대로 마음껏 살 수 있다. 이때 이사는 이러한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그 후 이사는 아무런 미련 없이 하급 관리직을 내던지고 즉시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순자를 찾아가 천하를 다스리는 제왕의 기술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이사가 제왕의 기술을 배우고 익힌 까닭은 오직 천하제일의 부귀와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제왕에게 중용되어 창고의 쥐처럼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마친 이사는 고향인 초나라를 버리고 당시 가장 부유하고 강성한 나라였던 진나라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스승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러 간 이사는 자신의 뜻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부끄럽게 여겨야 할 일은 지위가 낮은 것이고, 사람으로서 가장 슬퍼해야 할 일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 지위가 낮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부귀를 비난하고 이익과 영화를 미워하는 것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일 뿐입니다. 여기서 소개한 명심보감의 구절대로 세상의 인심이란 가난하고 궁색한 사람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멀리하는 반면, 부유하고 여유로운 사람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가까이 하는 법입니다. 이사는 변소의 쥐와 창고의 쥐를 통해 이러한 이치를 깨달은 다음 일찍부터 가난하고 궁색한 처지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제왕의 주변에서 부귀와 이익과 영화를 얻을 수 있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진나라에서 오늘날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승상이 되고 천하통일의 1등 공신이 되어 진시황 다음으로 천하에서 가장 부유하고 여유로운 사람으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의 마지막 모습 또한 가장 부유하고 여유로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궁색한 처지에 내몰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말년에 접어들면서 권력을 잃지 않으려는 욕망과 부귀를 지키려는 욕심을 부려 진시황 사후의 환관 고조의 흉계에 말려들었기 때문이지요. 사마천은 이사일전에서 탁월한 문장력을 발휘해 이사의 성공과 몰락을 그 어떤 인물의 열전보다 드라마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알 수 있다 해도 사람의 마음은 알기 어렵다. 혼란과 불신의 시기를 살았던 시인 두수낙. 화호 화피 난화고리요 지인지면 부지심이니라. 대면 공화하되 심격천산이니라. 해고 종견전하 인사부지심이니라. 호랑이를 그린다고 해도 가죽은 그릴 수 있지만 뼈는 그리기 어렵고, 사람을 안다고 해도 얼굴은 알 수 있지만 마음은 알 수 없다.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도 마음은 1000개의 산이 겹겹이 가로막고 있다. 바다는
마르면 마침내 그 바닥을 볼 수 있지만 사람은 죽어도 그 마음을 알 수 없다. 위 인용구의 마지막 문장은 당나라 말기 때 활동한 저명한 시인 두순하게 시 가무의 한 구절입니다. 가무는 가뭄이 일어나 시의 부처라는 뜻이지요. 두순학은 20대 초반부터 과거급제를 통해 입신 출세하려고 힘썼지만 31살이 되어서야 겨우 과거 시험을 치룰 수 있었습니다. 낙방한 이후에는 시리와 좌절에 빠져 전국을 방황하고 다녔고 한때는 은둔 생활까지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입신 출세에 대한 미련만은 차마 버리지 못해 여러 차례 과거 시험을 봤지만 매번 낙방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두순학은 45이 돼서야 비로소 8등으로 급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나라 말기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 때문에 바로 관직을 받지 못했고 자위반, 타위반으로 다시 낙향해 현재 중국 안위성 지역의 구화산에서 은거 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 벼슬자리를 얻어 지방에서 관직 생활을 하다가 주전충이 당나라를 멸망시키고 양나라를 세우자 한림학사, 주계권 외랑 등의 관직을 제수받아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오래가지 못했는데 곧 세상을 떠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된 과거 낙방 때문에 쌓인 울분, 시리와 좌절에 빠져 떠난 전국유랑, 패배감으로 세상을 등졌던 은둔 생활, 농민 봉기, 황소의 난과 같은 당대 말의 혼란 등 두순하게 삶은 불행과 불운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밀란이 창궐하고 왕조가 교체되는 격동의 시기에는 하루아침에 세상과 사람이 뒤바뀔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그 속마음을 알기가 어려운 법이지요. 명심보감에서 인용하고 있는 가무는 두순하게 이런 인생 경험과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오원절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5글자를 한 행으로 하여 총 4개의 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전문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해의 파도는 얕지만 소인의 마음은 깊다네. 바다는 마르면 마침내 그 바닥을 볼 수 있지만 사람은 죽어도 그 마음을 알 수 없다네. 이 시는 대해의 파도와 소인의 마음, 바다와 인간을 대조하여 내용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드넓은 바다의 큰 파도는 오히려 얕아서 알기 쉬운 반면 소인의 좁은 마음은 오히려 깊어서 알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도량이 좁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마음을 깊숙이 숨기면 비록 성현이라고 해도 도저히 알 도리가 없다는 뜻이죠. 또한 아무리 넓고 깊은 바다라고 해도 마르면 그 바닥을 알 수 있는 반면 사람의 마음은 방촌, 즉 한치 사방의 넓이밖에 되지 않지만 죽은 다음에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혼란과 불신이 횡행하는 당나라 말기를 살았던 두순학의 처지에서는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도대체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었던 셈입니다. 황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사람에게 얻은 한마디 말이다. 과교의 한마디 말이 연나라를 강대국으로 일으키다. 황금 천냥 미위기요 득인 잃어 승천금이니라. 황금 천냥은 귀한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얻는 것이 천금보다
더 가치가 있다. 황금 천냥이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써버리면 그 가치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얻은 천금 같은 한마디 말은 두고두고 남아 끝없이 그 가치를 더하지요. 이 때문에 때로는 말이 천금보다 더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이 지닌 가치를 헤아릴 때는 연나라 소왕과 과거의 고사만큼 훌륭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웃한 제나라에게 고국 강토가 철저하게 유린당한 후 새롭게 왕위에 오른 연나라 소왕은 오직 제나라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며 천하의 인재들을 초빙해 가르침을 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왕을 선뜻 찾아오는 인재가 있었겠습니까? 천하의 인재들을 연나라로 모을 방법을 알지 못해 막막해하고 있던 바로 그때 소왕에게 천금보다 더한 가치가 있는 한마디 말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과괴였습니다. 당시 과괴는 어떻게 하면 연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인재를 구할 수 있겠느냐는 소왕의 물음에 천하의 명마인 천리마를 구하는 방법을 예로 들며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시 과괴가 소왕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 어떤 임금이 몇 년 동안이나 천리마를 구하려고 했지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나서서 천리마를 구해오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임금은 그 사람에게 천리마를 구입할 돈을 주었습니다. 길을 떠났다가 석 달 만에 돌아온 그 사람은 천리마 값의 절반에 해당하는 500금이나 주고 겨우 천리마의 머리뼈만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임금이 아무런 쓸모도 없는 죽은 말의 머리뼈를 큰 돈을 주고 사왔다면서 크게 화를 내며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오히려 임금에게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천리마의 머리뼈를 500금이나 주고 샀다는 소문이 퍼지면 반드시 살아있는 천리마를 가진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천리마를 가진 사람이 연이어 나타났고 임금은 구하고자 했던 한 마리 외에 다른 한 마리를 더 구하게 되었습니다. 과괴는 이 천리마 이야기에 빗대어 하찮고 보잘것없는 저 과괴를 먼저 중용한다면 저보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천하의 인재들이 너나 없이 앞다투어 대왕을 찾아올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소왕은 과괴를 중용해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그때부터 당대 최고의 명장이자 병법가였던 위나라의 아기가 찾아왔고 뛰어난 학식과 탁월한 지혜를 지닌 제나라의 추연이 달려왔으며 또 조나라의 대정치가 극신이 찾아와 연나라에 투신했습니다. 과괴의 말을 따른 덕분에 천하의 명장과 명사를 얻게 된 소왕은 이후 제나라를 정벌해 마침내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제나라에 대한 소왕의 복수는 강력한 군대나 막대한 재물이 아닌 과괴의 한마디 재언에서 시작된 셈이니 한마디 말이 지는 가치가 어찌 재물이나 군대보다 낫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해 비참한 죽음을 맞은 채백계. 채백계왈 희노제심하고 언출어구 하나니 불가불신이니라. 채백계가 말했다. 기쁨과 분노는 마음속에 있고 말은 입에서 나오므로 신중하고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
채백계는 후한 말기에 활동했던 관리이자 학자입니다. 백계는 자이고 원래 이름은 옹이지요. 경전에 박학했고 문장과 역사에 뛰어났고 음률에도 정통했던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 중 한 사람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영제 때 환관들의 국정농단을 비판했다가 황제로부터 크게 미움을 사 10여 년 넘게 유배객 혹은 도망자 신세로 이것저것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채백계는 동탁이 국정을 농단한 환관 세력인 십상시를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한 후에 중앙정계로 복귀하게 됩니다. 동탁이 채백계의 학식과 덕망을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채백계는 잔인무도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동탁의 곁에서 측근으로 지내며 바른말로 잘못을 간언한 거의 유일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왕윤이 여포를 이용해 동탁을 죽이고 시체를 저작거리에 버린 뒤 채백계의 불행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왕윤이 주최하는 회의에서 채백계는 그동안 자신의 간언을 뿌리치지 않았던 동탁의 죽음을 탄식하며 추모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에 크게 분노한 왕윤은 사사로운 은혜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선비가 지녀야 할 큰 지조를 배반했다라고 하면서 채백계를 체포한 다음 즉시 감옥에 가두고 옥중에서 처형했습니다. 채백계는 당시 크나큰 수치라고 할 수 있는 얼굴에 글씨를 새기거나 발가락을 자르는 형벌을 청하면서까지 자신이 집필하고 있던 한나라의 역사서를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애걸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000년의 세월이 지난 20세기 초에 활약한 중국의 대문호 루시는 모든 사람이 죽기를 바랐던 간신이자 역적인 동탁의 죽음조차도 추모한 채백계는 감히 모든 사람의 뜻을 거스르는 말을 하는 용기가 있었다라며 높여 평가했습니다. 명심보감에 말은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경고를 남긴 채백계지만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는 참지 못하는 강직한 성품과 언행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참화를 입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말로 인해 비참한 죽음을 맞은 그의 이야기는 시경의 대하에 실려있는 억이라는 제목의 식구를 떠올리게 합니다. 무역 유언 무알구이 망문 짐설 언부가서이 흰 구슬에 난 흠집은 오히려 갈아서 없앨 수 있지만 입에서 나온 저 말의 잘못은 어찌할 방법이 없다네. 가벼이 쉽게 말하지 말고 함부로 짓거려서 허물을 짓지 말라. 누구도 혀를 잡아서 막아주지 않고 입에서 나온 말을 뒤쫓아 잡을 수 없네. 인정으로 대하면 좋은 얼굴로 다시 만난다. 범저의 두 원수, 수고와 위제의 운명이 갈린 이유. 범사의 유인정이면 후래의 호상견이니라. 모든 일에 인정을 남겨두면 나중에 좋은 얼굴로 만날 수 있다. 진나라가 진시황 때에 이르러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두 개의 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6대 임금에 걸쳐 추진한 법치를 통한 상무정신이라면 다른 하나는 국적을 불문한 인재 등용이지요. 진나라는 인재를 쓸 때 외국 출신들을 적극적으로 발탁해 정부 요직에 앉혔습니다. 외국 출신의 관리 중 1인지상 만인지하의 지상에까지 오른 인물만 해도 6명의 임금을 거치는 동안 67명이나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효공은 위나라 출신의 상왕을, 해문왕은
위나라 출신의 장의를, 소양왕은 위나라 출신의 범저를, 장양왕은 조나라 출신의 여부리를, 그리고 진시황은 초나라 출신의 이사를 재상으로 중용했습니다. 특히 이들 외국 출신 재상 중 소양왕 시대의 범저는 진시황이 중국 대륙을 통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가 전략과 외교 정책을 수립하여 진나라에 정착시킨 명재상입니다. 그는 국가가 부국 강병을 추구할 때 인재 등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정 안팎에 각인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범저는 소양왕에게 대부의 가문을 크게 일으킬 인재는 나라 안에서 찾을 수 있지만 제후의 나라를 크게 일으킬 인재는 천하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유세를 했습니다. 범저가 소양왕에게 말한 인재 등용론은 이후 부국강병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천하통일의 거대한 원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범저는 진나라의 재상이 되기 전 고향인 위나라의 중대부 수고를 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위나라 소왕의 사신으로 제나라에 가는 수고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나라 양왕은 변론에 뛰어난 범저를 눈여겨보고 금 10근과 쇠고기 그리고 술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범저는 사양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수고는 범저가 위나라의 비밀을 제나라에 알려주고 뇌물을 받았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위나라에 돌아온 후 수고는 재상 위제에게 제나라에서 있었던 일을 발설했습니다. 크게 분노한 위제는 범저를 죽기 직전까지 매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초죽음이 되다시피 한 그를 대나무 밭에 둘둘 말아서 변소에 내다 버렸습니다. 위제의 집에 드나드는 빈객들은 변소를 오가면서 범저의 몸에 오줌을 누며 그를 모욕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범저는 정신을 차린 뒤 자신을 지키고 있던 사람에게 살려주면 훗날 반드시 보답을 하겠다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평소 범저의 재능과 사람됨을 잘 알고 있던 감시자는 위제에게 시체를 버리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범저를 풀어주었습니다. 사지에서 간신히 몸을 피한 범저는 장록으로 이름을 바꾸고 숨어 살았습니다. 그 후 범저는 위나라에 온 진나라 사신 왕기에게 발택되어서 위나라를 떠나 진나라로 갔습니다. 진나라에 간 범저는 자신의 능력과 식견을 알아본 소양왕에게 중용되어 일약 재상의 자리에 올랐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진나라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 크게 위협을 느낀 위나라 왕이 수고를 사신으로 보내 화의를 요청했습니다. 수고가 진나라에 왔다는 사실을 안 범저는 신분을 숨긴 채 초라한 행색을 하고 남몰래 숙소로 찾아갔습니다. 수고는 죽은 줄 알았던 범저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더욱이 범저가 날품을 팔아 먹고 산다는 말을 듣고는 과거 일에 대한 미안함에 더해 동정심이 일어나 두꺼운 명주 소못 한 벌을 선뜻 내주며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진나라 재상 장록과 친한 사람을 알면 줄을 좀 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범저가 바로 장록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이에 범저가 자신이 식객 노릇을 하고 있는 집안의 주인이 장록을 잘 안다면서 다리를 놓아줄 테니까 약속한 시간에 재상의 관저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 후 수고는 약속한 날짜에 관저를 방문하고 나서야 비로소 범저가 바로 장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상 관저에서 수고를 만난 범저는
과거 그의 죄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수고는 머리카락을 모두 뽑아 죄를 빈다고 해도 부족하다면서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당시 범저는 수고의 죄목 3가지를 상세히 열거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전날 다시 만났을 때 자신에게 두꺼운 명주 소못을 주고 옛정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보여준 점을 이유로 들어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모욕을 주고 목숨까지 거두려고 했던 위나라의 재상 위제만은 살려둘 수 없다면서 당장 위제의 목을 가져오지 않으면 위나라로 군대를 보내 멸망시켜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과거의 원한에도 불구하고 옛정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범저에게 귀한 옷을 건네준 수고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반면 범저의 목숨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도 모자라 변소에서 오줌 살이를 받도록 하는 모욕을 가했던 위제는 몸을 피해 위나라를 떠난 후에도 범저의 끈질긴 추격 때문에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렇듯 수고와 위제의 엇갈린 운명을 보면 비록 잘못을 저지르고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일에 인정을 남겨두면 나중에 좋은 얼굴로 만날 수 있다라는 명심보감의 가르침을 되새겨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지나치게 따지지 말라. 공을 세우고도 망명자가 되었던 명장 아기. 시비종이류라도 불청자연문이라. 내설시비자는 변시시 비인이니라. 옳고 그름을 하루 종일 따진다고 해도 듣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다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다. 전국시대의 위나라 출신의 명장 아기는 당대 최고의 병법가이자 군사 전략가로 크게 이름을 날렸습니다. 어질고 병법을 좋아했던 그는 처음에는 조나라에서 벼슬을 하다가 고향인 위나라로 옮겨 벼슬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위나라 왕의 사신으로 연나라에 갔다가 당시 천하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중용하던 소왕의 눈에 띄어 단숨에 정경의 다음 가는 아경이라는 지위에 올랐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연나라 소왕은 왕위에 오른 초기부터 일찍이 연나라를 침략해 유린한 적이 있던 제나라 민왕에게 복수할 생각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나라는 땅이 넓고 인구가 많은 강대국인데다가 민왕의 세력 또한 강성해서 중원 북쪽의 구석진 곳에 자리한 작은 연나라의 보잘것없는 힘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왕이 강대한 힘만 믿고 교만해져서 폭정을 일삼아 민심을 잃고 이웃한 여러 나라들과도 반목하게 되자 마침내 소왕은 제나라를 칠 결심을 하고 아기에게 그 방법을 물었습니다. 이에 아기는 제나라는 연나라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면서 조나라와 초나라, 위나라 등과 힘을 합쳐 공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왕이 아기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나라, 초나라, 위나라와 연합을 맺자 제나라 민왕의 교만함과 난폭함에 질릴 대로 질려있던 여러 나라가 앞다투어 반제나라 연합에 합류했습니다. 이때 아기는 조나라, 초나라, 위나라, 한나라, 연나라 등 5개국의 연합군을 통솔해 지휘하는 총사령관이 되어 제수 서쪽에서 제나라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전투 이후 군사들은 각자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지만 아기는 연나라 군대를 이끌고 퇴폐하는 제나라 군대를 뒤쫓아 수도 임치까지 쳐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아기는 제나라의 보물과 재물, 재기 등을 모두 빼앗아 연나라로 보냈습니다.
아기의 혁혁한 전공으로 평생 마음에 맺힌 하늘푼 연나라 소왕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소왕은 아기에게 창국을 내리고 창국군으로 봉했습니다. 당시 연나라 소왕은 몸소 제수 기스까지 나와서 아기를 만나 격려했습니다. 소왕을 만난 다음 아기는 다시 군사를 이끌고 아직 항복하지 않은 제나라의 성들을 평정하러 나섰습니다. 이후 아기는 5년 동안 제나라에 주둔하면서 대략 70개의 성을 항복시켜 연나라의 군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제나라 민왕이 지키고 있던 거와 증묵만은 아직 항복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연나라 소왕이 죽고 해왕이 새로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아기와 연나라 사이를 이간질할 기회만 엿보고 있던 제나라 장군 전단이 첩자를 보내 아기가 군사를 거느리고 독립하려 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자 평소 아기의 전공을 시기하던 연나라의 신하들이 해왕에게 아기가 딴 마음을 품고 있다면서 그의 행위에 대해 시비를 따져서 상벌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기가 거와 증묵을 빨리 공격하지 않고 전쟁을 질질 끄는 까닭은 새로 즉위한 해왕을 탐탁치 않게 여겨서이고 연나라로 돌아오지 않고 제나라에서 스스로 왕이 되려 하기 때문이라고 참소했지요. 결국 해왕은 장군 기겁을 제나라로 보내고 아기를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연나라로 돌아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에 서쪽으로 달아나 조나라의 몸을 의탁했습니다. 조나라는 아기에게 관진 땅을 주고 그를 망제군으로 부르며 극진하게 대우했습니다. 그런데 연나라 군대는 기겁이 주의한 다음부터 전단에게 연전연패했습니다. 제나라는 아기에게 빼앗겼던 성을 모두 되찾고 마침내 수도 임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르러서야 해왕은 크게 후회했습니다. 해왕은 조나라에 있는 아기에게 사신을 보내 사과를 전하면서 다시 연나라로 돌아와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때 아기는 해왕에게 보현왕서라는 한 편의 글을 올렸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삼국시대 총나라 제갈량의 그 유명한 출사표의 기초가 되었다고 보고 있지요. 보현왕서에서 아기는 자신과 연나라 소왕 사이에 쌓았던 군신 간의 의리를 서술하면서 당장이라도 연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거 자신의 행위를 둘러싸고 또다시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드는 신하들이 있지는 않을까 크게 염려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왕을 모시고 있는 신하들이 신을 참소하고 비방하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가까이 하여 또다시 과거 신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할까 염려될 뿐입니다. 아기가 올린 글을 읽은 연나라 해왕은 아기의 말을 받아들여 신하들에게 다시는 아기의 행위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지지 못하도록 명하고 그 증표로 아기의 아들 악간을 창국군에 봉했습니다. 이에 아기는 해왕과 화해하고 조나라와 연나라 사이를 오가면서 벼슬살이를 했습니다. 연나라와 조나라는 당대 최고의 명장이자 병법가요 군사 전략가였던 아기의 능력과 지혜를 높이사 객경으로 최고의 예우를 했습니다. 해왕이 아기를 다시 연나라로 불러들일 수 있었던 비결은 현실의 이익을 위해 과거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기에 관한 이야기는 사기 중 아기열전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동양 인문학 공부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책, 명심보감 인문학을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